민법 총칙 2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보셨던 그 사례 문제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 보시면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만 18세의 고등학생입니다. 민법상 사주에 의해서 만 19세 미만자여서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성년 의제 제도에 의해 두 사람이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사법상. 그리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몽룡의 부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되지만 성년 의제 제도에 의해 이몽룡이 성년이 된다면 부친은 친권자로서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이웃 사람의 이야기 중 맞는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가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몽룡은 어쩔 수 없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되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몽룡은 혼인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요. 부모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이몽룡은 사법상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고 갔으니 계약금의 2배를 물려줘야 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민법 제4조에 나와 있고요. 미성년자가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몽룡과 성춘향이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의 혼인은 법률혼을 말합니다. 법률혼이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혼인을 말합니다. 부부 생활을 영위할 독자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826조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이몽룡이 체결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권리의 주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주체는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도롱뇽이라든가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제1편 총칙 부분의 제2장 인, 이 자연인이고요. 제3장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연인은 능력,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실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주대사무소 소재지의 이제 주소지가 되고요. 활동과 해산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권리의 주체는 법률상 의미 있는 지위나 자격, 즉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게 되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행위 능력과 관련하여 행위 무능력자 제도, 즉 한정치산 제도와 금치산 제도를 두었으나 법 개정으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자연인의
권리 주체인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소를 떠난 자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아서 이에 대한 법률 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연인은 권리와 주체,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으며 권리 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시면요.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는 김밥 장사 할머니는 뽀삐라는 강아지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뽀삐는 할머니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였으며 할머니의 곁을 지켜준 개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자 할머니는 유언으로 김밥을 팔아 모은 재산을 뽀삐에게 주려고 합니다. 과연 뽀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은 민법상 자연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뽀삐는 반려견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인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뽀삐를 보호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제에 보시면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 나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존 기간은요. 출생인데 출생의 경우 분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통과 일부 노출, 전부 노출, 독립호흡 단계로 이루어지며 민법의 경우 전부 노출서를 출생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모체 내에 포태가 된 수태시부터 출생 시까지의 자연인을 태아라고 합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태아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법에서 권리 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751조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과 752조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762조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태아에게는 인정할 수 없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에 대해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도 천주 사망에서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인 직계 존속에 대해서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태아는 상속 순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762조에 의해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 능력이 태아에게 인정되며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도 천조 사망에서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타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대습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서 상속에 있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태아는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로
승인하는 인지 제도는 태아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태아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어머니인 생모가 빠진 이유는 생모의 경우에는 출생으로서 친자관계가 판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지라는 제도를 거칠 필요 없이 친생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생부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자로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인증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사인증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므로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부정설의 입장에서 사인증의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이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권리 능력 출생했을 때 문제가 된 시기로 소급하여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정지조건설이 되겠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법정제인 제도도 없으며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태아가 출생한 후에 비로소 상속회복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지조건설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며 태아가 사산하였을 때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상실케 하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리 능력이 있으며 사산되었을 때 문제 발생 시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태아의 보호에 태아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 민법상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판례의 경우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갑은 부인 을과 아버지 병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갑은 횡단보도에서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에 부인 을은 정을 포태하고 있었습니다. 갑의 재산을 태아인 정이 상속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갑의 사망 당시 태아인 정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조 사망에서 상속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태아인 정은 갑의 직계 비속으로 취급됩니다. 정은 어머니인 을과 함께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갑의 상속 재산에는 갑이 A에 대한 생명침해로 취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정은 을과 함께 A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정은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위자료 청구권을 민법 제752조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의 소멸 사유로는 사망이 있으며 심장설 그리고 뇌사설이 있습니다. 사망에 의해 상속이 일어나며 사망의 인정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에 의합니다. 사망은 자연적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는 보고적 신고가 되겠습니다. 사망이 불확실한 경우에 인정사망, 동시사망의 추정, 실종 선고 제도를 통해 사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족관계 등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해나 화재, 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함에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사망을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법에 절차적 특례를 두어 사망의 추정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사망이라 합니다.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에 의해 추정력을 상실케 할 수 있습니다. 30조에 나오는 동시사망의 추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을과 결혼하여 미혼의 자인 병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갑의 아버지인 정이 살아 계시고 갑과 병이 아버지와 아들이 차가 비행기 여행 중 추락해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재산은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을과 정, 즉 갑의 부인 배우자와 갑의 아버지인 직계존속 정관의 상속관계는 갑과 정, 즉 부자의 사망 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자녀인 병이 나중에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인 을과 직계 비속인 병이 공동 상속하고 갑의 직계 존속인 정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이 사망하였으므로 병의 사망으로 병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인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직계 비속인 자가 직계 존속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병의 재산은 병에게는 직계 비속이 없으므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병의 직계 존속인 부모인 갑과 을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병의 재산은 갑과 을이 공동 상속하고 갑의 재산은 다시 갑의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 존속인 을과 정이 갑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의 선우가 사망의 선우가 상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30조에서 동시사망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에 의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보면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상속인이 대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시면 신혼부부인 갑남과 을녀는 을녀의 부친 병을 모시고 항공기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비행기에 타지 못하고 을과 을녀의 부친인 병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녀의 부인 아버지인 병의 유산을 사위인 갑이 상속할 것인가
아니면 병의 형제 자매가 상속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동시 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아 사위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는 병의 재산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만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상속을 받을 받을 수 있었던 을이 병의 직계비속인 을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인 갑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을의 배우자인 갑이 대습상속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존 선고 제도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법률관계를 확정짓기 위해 실존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사망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추정만으로는 사망의 효과가 번복될 수 없고 실종 선고 취소 제도를 통해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 무능력죄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요. 원고는 동네 친구와 더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대출에 관한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및 근저당 설정 계약에 직접 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가 70 정도이고 사회연령은 6세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금원인 5천만 원은 소액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정신 능력에 비추어 볼 때 대출을 받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의사 무능력죄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효과가 무효가 되면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48조에서는 이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41조에서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반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제한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주면 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
대출 거래 약정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현존 이익만 은행에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를 소비한 것으로 보아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해 주는 식으로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편의 규정이 있으며,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 제도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규정하여 그 용어에 있어서도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고, 행위능력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으로 구분하였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잔존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후견인의 수를 1인만 두도록 하였으나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위해 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법인도 포함시켰습니다. 후견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임의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대해 감독을 통해 피후견인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였고 후견 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제4조에서 만 19세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연령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예를 들어 1980년 5월 10일 오후 11시 59분에 출생한 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9년 5월 9일 자정 또는 5월 10일 0시에 성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법률혼을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한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어 사법상 능력자가 되도록 행위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한정되며 공법상 관계에서는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증여를 받거나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하는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즉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17조에 의해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7세에 달한 자는 독자적으로 유언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만 17세가 넘으면 유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의 경우에는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므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일정한 경우 부모 중 1인이 행사하게 됩니다. (930조에서) 1항의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1명으로 합니다. 2항에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후견인이 여러 명이 될 수 있도록 복세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 후견인 이 1순위이며 그 다음 법원이 선임하는 선임 후견인이 있습니다. 후견인의 결격 사유로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으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또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등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 대해 동의권과 대리권, 취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세의 갑이 하굣길에 영어 어학 테이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16세의 갑은 할아버지로부터 빌딩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어학 테이프 구매의 경우 매매 행위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한 경우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미성년자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부로 구입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부받지 않은 경우 테이프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빌딩을 증여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항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